이번에 제가 발표를 진행하게 된 내용은 지진과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지진이라는 분야 자체가 예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학문이기도 했고, 최근에는 포항 지진이나 광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는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지금 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진학에 대한 기초 지식들도 지금 많이 공급이 되었고, 대다수의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분들도 기초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지진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발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지진 연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러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진을 관측하는 방법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중독화. 잠시만요.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 관측하는 것과 분석하는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는 지진 정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피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미국이나 대만, 일본과 같은 곳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진이라는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체계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진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지진이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다 어렴풋이나마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간략하게 이제 정의를 해보자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에너지가 땅을 흔들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 용어가 이제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놓은 것에 따르면 대다수의 큰 규모나 작은 규모가 되었든지 대다수의 지진들은 이 땅에서 발생하는 단층 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이제 그 단추 운동이 발생을 할 때 지진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단추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산사태와 같이 이제 막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에 의해서도 땅이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화산이 분출할 때는 이제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이제 용암으로서 분출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땅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고 지진이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되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번개가 칠 때도 지진처럼 진동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풍이 불 때 바람에 의해서도 진동이 기록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력에 의해서 파도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이제 지진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진이 자연적인 원인 말고도 인공적인 원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지하 내부에서 어떤 것이 폭발을 했을 때, 아니면 뭔가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폐광산 같은 곳이 갱도가 이제 무너지면서 집안이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진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다수의 지진들은 단층 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단층 운동은 이제 지구 내부에서 그 암석들이 이제 쪼개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단층이 왜 움직일까? 그리고 단층이 왜 생길까라는 걸 먼저 고려를 해보면 판구조론이라는 하나의 그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가 지금까지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된 것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지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조각, 즉 여러 개의 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단단한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움직이는 속도도 어떤 판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판들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그 판과 판들이 부딪힐 때 에너지가 이제 축적이 되고 판 내부나 아니면은 판 경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구조 운동에 의해서 그 지구 내부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요. 이런 에너지를 발산을 하기 위해서 판구조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발산 경계에서 이제 용암이 분출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축적되어 있는 내부의 에너지는 단층 운동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단층의 움직임의 이유는 판구조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그건데 그러면 이제 단층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단층을 설명하는 이론은 탄성 반발론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성 반발론이라는 것은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이 탄성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물체가 변형이 되었을 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이제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탄성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탄성체가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뭐 고무줄도 하나의 탄성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젓가락이나 뭐 비유를 하자면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뭐 나무 강목 이런 것들도 이제 탄성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각의 이제 지하의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도 하나의 탄성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단층이 어떻게 생길까 그리고 지진이 단층 운동에 의해서 왜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의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때와 비슷하게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람이 이제 나뭇가지를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힘을 가해가지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려고 이렇게 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고든 모양의 나뭇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형이 발생을 하다가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할 그 탄성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나뭇가지의 그 약한 부분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약간의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뭐 나뭇가지나 아니면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부러뜨려 보시면 이제 처음에 딱 부러질 때 뭔가 손에 미세한 진동이 있는 거를 느끼셨을 가능성이 높으신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진동이 끝나게 되면 부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겠죠. 이게 뭐 다시 접합이 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나뭇가지 예시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이 이렇게 단층이 생길 부분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는 곳이 이렇게 가운데 존재를 하고 암석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그 암석의 양쪽으로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암석도 이제 변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암석의 마찰력에 의해서 그 어느 정도 견디고 있지만 그 조금 단층에서 멀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구부릴 때 휘는 것처럼 암석이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단층의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단층에서 슬라이드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진이 단층 운동이 발생을 하고 단층 운동이 발생을 할 때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진이 다 종료가 되었을 때는 이미 이제 탄성체는 탄성 한계를 넘어서 부러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지각이 이동한 상태로 이렇게 변형이 된 상태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성 반발론으로 저희가 이제 지진이라는 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 활동의 원인을 이렇게 규명을 했고요. 이렇게 생기는 단층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기준을 잡을 때 단층의 이 면, 그러니까 양쪽의 그 상반과 하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층면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의 면을 이제 접합하는 그 단층이 실제로 발생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단층 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걸 상반, 아래쪽에 있는 걸 하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단층을 얘기하고요. 이러한 단층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역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반이 위로 이동하는 단층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운동은 양쪽에서 이제 압축시키는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과 별개로 이 수평적으로 평행하게 이제 서로 비껴나가는 힘이 작용을 했을 때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해서 수평적으로 그냥 이렇게 미끌리는 그러한 단층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는 이제 단층이라는 지진의 원인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고 앞으로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저희가 규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일컫는 용어가 이제 진원, 하이포센터라고 표현을 하고 포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진원은 지진이 처음 시작한 지하의 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진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진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가 사방으로 구면파의 형태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원인을 규명을 할 때 진원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진원이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와닿지도 않고 뭔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원이라는 개념에 더해서 진앙이라는 개념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진앙이라는 개념은 진원에서 지표면까지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단층 운동에 의해서 생긴 절벽, 그러니까 단층면이 실제로 지표면 위로 드러났을 때 그 단층면을 저희가 단층애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진의 크기에 대한 개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막 지진의 그 기사에서도 규모다, 진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 규모와 진도의 개념을 좀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다 보니까 그 많은 뭐 영상 매체에서도 그렇고 기사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내용을 잘못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지진의 규모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에너지가 방출될 텐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의 절대적인 크기가 이제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파가 전파를 하다 보면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는 영향이 있는데 규모라는 것은 절대적인 크기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뭐 지난번과 멀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진도라는 개념은 직접적으로 이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의 크기로 진원에서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감쇄가 크게 작용했을 경우에는 크기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만든 그 자료를 참고를 하자면 이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 뭐 지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같은 규모의 크기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느끼는 진도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규모와 진도의 개념을 만약에 혼동을 하고 있었다 아니면 혼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로 이제는 정확하게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도나 규모를 따질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진앙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을 한 진원의 진 안으로부터 관측소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지난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내용이고 뭐 되게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 뒤부터는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파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파동이기 때문에 지하의 암석을 타고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파를 하는 파를 특성들이 다 제가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진파를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P파, 그리고 S파, 그리고 표면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P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전파하는 지진파라는 개념이고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전파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전파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서 전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전파를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S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파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전파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에너지가 S파입니다. 이러한 S파 같은 경우에는 P파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P파가 먼저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지진파가 이 S파에 해당을 하고요. 지금 그림에서는 이제 뭐 수직 방향으로 그 수직인 방향인데 이 Z 방향으로 진동하는 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항상 Z 방향으로 그 구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파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게 S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면파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표면파 같은 경우에는 이 P파와 S파가 전파를 할 때는 지구가 이제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P파와 S파 같은 경우에는 지구 전체를 다 전파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표면파는 지구의 표면 아주 굉장히 얇은 그 지표만을 타고 전파하는 것을 표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면파는 이 P파나 S파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파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지표면에서만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뭐 가깝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한 경우에는 매우 큰 진폭으로 진동이 느껴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뭐 S파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S파보다 그 뒤에 오는 표면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